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연 채널이 제 일상의 소중한 친구인데요. 그런 친구에게 저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그 기적이 정말 커다란 것일 수도 있지만 자그마한 것일 수도 있겠죠. 또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기적의 크기가 결정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겪은 일에 어느 정도의 기적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 주실지가 궁금하답니다. 저는 일남일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었죠. 제 위로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요. 오빠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저는 대형 교회에 딸린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엄마 손을 붙잡고 여기저기 다녔던 기억이 나요. 이웃집들의 엄마와 놀러 가기도 했었고, 엄마와 다른 분들과 모여서 부업을 하실 때면 구석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다른 아이들과 그림 그리기를 연습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크게 낯을 가리지도 않으면서 잘 울지도 않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 노는 편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그런 저의 모습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죠. 우리 지연이 덕분에 내가 마음을 놓잖아. 저는 자랑거리이자 칭찬거리였습니다. 반면에 저의 오빠는 어렸을 적에 손이 좀 많이 가는 아이였기 때문에 부모님을 비롯하여 주변의 모든 어른들이 한숨을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갓난아기였을 적에도 기질 자체가 예민했었고요. 한창 동네의 또래 아이들과 뛰어놀면서 협동심을 기르고 인간관계라는 것도 시작해볼 나이에 오빠는 쉽게 섞여들지 못했을 뿐더러 아주 사소한 일로도 매사에 울고불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주변 아이들이 다 오빠를 기피했었던 것이죠. 오빠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원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이 정도로 지옥인가 싶어서 둘째를 안 가지려고 하셨었고 아빠조차 동의를 하셨었다네요. 그렇지만 엄마의 뱃속에 덜컥 제가 생겨버렸고요. 그때부터 부모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며 둘째는 제발 키우기 쉬운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바라셨다네요. 성별도 딸이기를 바라셨고요. 기도가 통했던 건지 딸인 제가 아주 수더분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엄마는 덕분에 한숨을 돌리셨어요. 오빠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모든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걸핏하면 징징거리는 것 때문에 학교 생활에 영 적응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부터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꽤 나아졌어요. 그제야 엄마는 부업 일을 늘리셨죠. 오빠가 학교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낸 덕에 그만큼 엄마의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린 저를 데리고서 엄마는 열심히 부업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남의 집에 가서도 신나게 잘 놀았고 엄마가 부업 일에 집중하고 계시면 보채지 않고 혼자서도 조용히 시간을 잘 보냈거든요. 엄마는 제가 효녀라서 행복하고 안심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연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대로 내가 일자리를 정식으로 알아봐야지. 지연이는 칭얼대는 법 없이 뭐든 혼자서도 잘하니까 학교만 보내놓으면 알아서 잘할 테니까. 어렸던 저는 그저 칭찬을 받는 것 같아서 좋아했었으나 학교에 입학한 후로 엄마가 하셨던 말씀의 뜻을 알게 되자 울적해졌었네요. 제가 손이 덜 가는 키우기 편한 아이라서 엄마는 마음 놓고 일을 다니실 수 있으니 좋다고 하셨으나 저는 고작 8살이었거든요. 누구보다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칭찬을 듣기 싫어하는 아이는 거의 없잖아요. 저는 타고난 기질도 순하였으나 사실 기억도 안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 얌전하다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그게 좋아서 더욱 행동을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네 오빠와는 다르게 키우기 편해서 좋다. 이런 칭찬을 부모님이 해주시니까 자꾸 거기에 얽매였던 듯 싶어요. 제가 부모님을 귀찮게 해드리지 않아야 저도 칭찬을 계속 받으면서 착하고 예쁜 딸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부모님도 피곤하지 않으셔서 더욱 좋아하실 테니까요.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 둘러싼 환경 또한 성장기 아이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오빠와는 다르게 착하고 손이 안 가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과 압박이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사춘기 중학생이 될 무렵이었고 그 이전까지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저 자신이 속으로 많이 갈팡질팡하면서 방황을 하기도 했었네요.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장 일을 다니셨어요. 집에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위치였었고요. 그 시절에도 부모님이 맞벌이라 하시는 집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었으나 외로운 건 어쩔 수가 없었네요. 엄마와 제잘제잘 떠들고 싶었고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엄마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오셨는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화의 시간은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저희 순서가 항상 뒤로 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라 할지라도 집안일은 엄마의 몫이었으니까요. 엄마는 부엌 일도 하셔야 했고 밖에서 일을 하다가 오셔도 집에서 하실 일이 많았습니다. 바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더욱 제가 할 일을 빠릿하게 스스로 해냈습니다만 오빠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손이 많이 갔던 거예요. 그런 오빠를 엄마는 열심히 챙기셨습니다. 밤마다 오빠의 일기장, 알림장을 엄마가 매일 들여다보셨고 숙제를 점검해 주셨어요. 책가방을 직접 싸주셨고요. 저는 제가 직접 빠뜨린 것은 없는지 확인을 마친 후에 책가방을 싸서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알아서 책가방을 야무지게 벌써 다 싸놨나 보네. 준비 끝난 거야? 아이고요. 착한 우리 딸. 정말 최고다. 이제 잘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가자. 엄마는 저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칭찬이 기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전부였더라고요. 저는 뭐든 알아서 척척 해내니까 굳이 안 들여봐도 되고 오빠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간섭을 해야 하고 두 자식이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제가 혼자서 뭐든 잘해내는 아이라서 부모님께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좋았고 뿌듯했으나 점점 더 속상해졌습니다. 엄마는 피곤하신 와중에 오빠만 간신히 챙기실 에너지가 있었고 제가 끼어들 틈은 없었으니까요. 주변에서도 하나같이 오빠는 산만하고 종잡을 수 없어 보이는데 저는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이 보인다고 했었고요. 잘할수록 그게 칭찬으로 안 들렸습니다. 효녀라는 두 글자가 싫어졌던 것은 제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아빠가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셨던 때였습니다. 부당해고였고 아빠는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건만 이럴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좌절하셨죠.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기에 낯설었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얌전히 지내며 부모님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언제까지고 공장 일을 전전하실 수는 없다고 여기셨기에 두 분이 함께 장사를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일은 다 저의 몫이 되었어요. 장사로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 저는 저의 몫을 알아서 해결했고 오빠를 챙기는 것까지 저의 몫이었죠. 제가 왜 그 이른 시각부터 오빠의 아침밥을 차려줘야만 했을까요? 우리 지연이는 뭐든 잘하니까 오빠 밥 차려주고 빨래까지 돌려놓을 수 있지? 오빠는 잘하는 게 없잖아. 우리 똑똑이 지연이가 해주자, 응?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무 좋을 것 같아.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의 어깨를 꽉 잡으시는데 이미 착한 딸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던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은 새벽마다 말다툼을 벌이셨고 그럴 때면 저는 저라도 잘해서 힘이 되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빠는 장사를 하시는 게 무척 자존심이 상하고 힘드신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극복이 안 되셨죠. 그래서 엄마하고 항상 다투셨고요. 저는 속으로 아빠를 미워하며 원망하기 시작했었어요. 실직을 당한 것도 장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도 항상 화가 나 있는 것도 언제나 아빠였으니까요. 남몰래 아빠를 원망하고 있었던 저는 그걸 후회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작별 인사조차 못했어요. 엄마는 병원이 무너질 듯 소리를 지르며 우셨고 저는 아빠를 원망해오는 게 너무 죄송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제가 못나고 부족한 딸이었어요. 딸이고 막내니까 사실 제가 더 애교라도 부리면서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죄책감 때문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를 보내드린 이후 제가 더욱 넋이 나간 엄마를 챙기며 열심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남은 엄마한테라도 더욱 잘 해드려야 할 것만 같았죠. 그래야 이 무거운 마음을 덜 수 있을 듯 싶었어요. 그간 지지부진했던 장사를 엄마는 온전히 접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때였고 오빠는 전문대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오빠가 멀쩡히 취업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일자리를 구할 엄두가 안 난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죠. 근데 엄마는 오빠 편을 들어주셨어요. 아빠가 그렇게 떠나시고 오빠가 극심하게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다려줘야 한다고 하셨죠. 오빠만 아빠를 잃었나요? 그럼 저는요? 이런 질문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엄마의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고 참았습니다. 저는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 포기하고 다른 곳을 갔어요. 엄마가 학비가 덜 들고 집에서 통학을 하며 자취 비용이 안 드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다니며 저는 집에서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접 학비를 벌었어요. 오빠는 여전히 취업을 안 했고요. 엄마가 집 근처의 중국집에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걸로 생활비를 버셨죠. 제가 졸업할 때가 다가오자 엄마는 중국집 일을 그만두셨고 오빠는 결혼을 했습니다. 중국집이 멀리 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엄마가 그만두셨던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간신히 직장을 구한 오빠가 결혼한다는 건 이해 불가였어요. 그때 오빠는 취업한 지 고작 3개월이었고요. 흔한 중소기업의 박봉직이었습니다. 모은 돈요? 당연히 없었죠. 새언니는 오빠보다 2살 연상으로 모은 돈은 역시나 없었습니다. 새언니 집안이 원체 가난했고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새언니를 백수였던 오빠가 PC방에 게임하러 갔다가 만났던 게 두 사람의 시작이었다는 전말에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엄마, 오빠가 결혼 못하게 하세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에요? 적어도 1년 뒤에 해야죠. 통장에 있는 거 다 끌어쓰고 카드로 할부 긁으면 어떻게든 안 되겠니? 그리고 네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 집에는 우리 지연이가 있는데 네가 어디 이름난 곳이나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무 문제 없어. 네? 저 아직 취업도 안 했어요, 엄마. 그리고 요새 취업 시장이 얼마나 살벌한데 저 정도의 학력 스펙이면 대기업은 서류에서 이미 탈락이에요. 아시고서 하는 말씀이세요? 아유, 그럼 더 좋은 대학을 가지 그랬니? 자격증인지 뭔지 그런 것도 몇 개 따뒀으면 좋았을 일이잖아. 엄마의 말씀에 저는 그냥 입이 다물려 버렸습니다.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던 거 못 가게 하셨던 게 엄마였고 재학 중에 집에서 10원 한 장 받을 일이 없었으므로 미친 듯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빠서 자격증, 대외활동 이런 건 엄두도 못 냈었어요. 그랬건만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포자기 상태로 졸업을 하면서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속이 울렁거리고 자신감은 없고 어디를 지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경련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힘들다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새언니가 임신했으니까 제가 나약한 소리가 할 때가 아니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오빠와 새언니가 솔직히 둘 다 서로 능력이 부족하니까 한계가 보여서 갈라설 줄 알았어요. 그걸 기대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임신이라뇨. 그럼 이제 빼도 막도 못하는 거였습니다. 눈물이 나더군요. 이런 상태로 취업 준비가 잘 될 리가 없었고 결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격증 공부에 들어갔어요.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제대로 하겠다고 했더니 엄마가 믿는다고 기다리겠다고 하시더군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 7일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돈 때문에요. 엄마는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도저히 일은 못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우울한 얼굴을 보자 제가 차마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걸로 저희 모녀가 지냈고 심지어 엄마가 오빠네한테 용돈도 주셨습니다. 새언니는 임신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더니 그 다음엔 출산 핑계, 그 다음엔 육아 핑계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과 오빠가 왜 결혼했나 싶었는데 가만 보니까 새언니가 마치 엄마처럼 오빠한테 이것저것 참견을 해주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맞았나 봅니다. 두 사람이 잘 맞는 것도 참 좋았고 아이를 일찍 낳는 것도 참 좋았는데 능력은 부족해서 집에 자꾸 손을 벌리니까 그게 싫었던 것이죠. 집을 자꾸 최후의 보루, 미룰 구석으로 여겼어요. 엄마가 마음이 약하셨으니까요. 정확히는 오빠한테만 약하셨고 저한테는 강하셨습니다. 이제 기대해도 되지? 좋은 직장 얻을 수 있지? 부담스러웠어요. 오빠한테는 주기만 하시면서 저한테는 받으려고만 하시는 게 미칠 것 같았고 착한 딸이라는 그 이름표가 이제는 너무나도 징그러웠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자격증을 기어이 2개 따냈던 저는 본격적으로 다시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렸었죠. 그런데 왠지 될 것만 같았던 곳들도 희한하게 떨어졌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빠는 박봉인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으로도 엄마가 높게 쳐주셨는데 저에게는 무조건 그 이상의 결과를 기대하고 계셨죠. 믿을 건 저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취업 때문에 죽고만 싶었어요. 차라리 영영 취업을 하지 말까 싶기도 했었습니다. 어차피 벌어봤자 가족들한테 골수까지 빨아먹힐 운명일 텐데 그게 행복할까 의문이었거든요. 너무 우울해서 제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었고 사실 그랬기 때문에 취업이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카한테 백화점표 옷 한 벌 사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새언니, 대체 취업턱은 언제 쏠 거냐고 하는 오빠, 우리 가족이 살 길은 너뿐이라고 하시는 엄마까지. 이런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저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도전하고 또 도전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죠. 저는 안 될 사람이라고요. 이 정도까지 계속 떨어지는 걸 보면 저는 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저를 미워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그걸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끝없는 우울과 자괴감이 저를 잡아먹었습니다. 안 마시던 술을 밤마다 조금씩 마셔대기 시작했었죠. 너무 슬펐던 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저를 엄마가 전혀 눈치 못 채셨다는 거예요. 저를 붙잡고서 당신의 몸 어디가 아프다느니, 오빠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느니 이런 소리만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엄마에게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신경을 유독 써서 채웠던 이력서로 지원을 했던 기업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던 날, 저는 이제 모든 것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더라고요. 모든 것이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고 저는 뭐래도 안 될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죽으려고 집을 나섰어요. 한강에 뛰어내릴 작정이었죠. 한강 다리로 향하는 길에 소주를 한 병 사 마셔야겠다 싶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못할까봐 그랬어요. 그래서 편의점이 혹시 있으려나 하면서 찾던 중이었는데 그때 제 눈에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 들어왔어요. 벤치에 앉아 계시던 어떤 노인분이 몸을 앞으로 크게 흔드시는 것 같길래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눈길이 갔었거든요. 크게 움직이시는 것 같으니까 반사적으로 쳐다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노인분이 허리를 아예 숙이시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을 크게 하시는 건가? 그 찰나에 저는 그런 추측을 했던 듯 싶어요. 하지만 제 추측은 완전히 빗나갔고 그 노인분의 몸은 허리가 숙여졌을 뿐만 아니라 점점 앞으로 계속해서 기울더니 아예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있었는데도 그 순간에 제 귀로 바닥에 몸이 떨어지는 쿵 같은 소리가 들린 것만 같았는데 어쩌면 그건 놀란 제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였던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들짝 놀란 제가 무조건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고민하고 자시고 그럴 틈도 없었고 그냥 본능적으로 다리가 그렇게 움직여졌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어르신, 정신 좀 차려보세요. 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가까이 다가가서 바닥에 엎어져 계시는 노인분의 몸을 바로 눕혀드렸는데 제가 간절하게 외치며 불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때부터 제 몸이 차가워지면서 머릿속에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 두 가지 생각만 들었던 듯 싶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긴급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등장인물이 머릿속에 하얘졌다는 듯이 굴어서 시청자를 잠시 답답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직접 당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갑자기 누가 머릿속에 대고 지우개질을 한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이 제가 보는 앞에서 쓰러졌고 의식이 아예 없었으며 도울 수 있는 건 저뿐이었으니까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일단 떨리는 손으로 노인분의 코에 손끝을 가져가면서 호흡을 확인하고자 했고 동시에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어쨌든 구급차를 불러야겠더라고요. 119와 연결이 되자마자 저는 안심이 됐던 것인지 빠르게 냉정함을 되찾았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미 저는 노인분이 입으신 바람막이 잠바에 지퍼를 내린 뒤에 올바르게 위치를 잡고 심폐소생술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농담 아니고 시작하자마자 몸에 땀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자니까 힘으로 어떻게든 하려는 것보다는 제 몸의 무게를 이용하는 게 낫겠다 판단이 선 직후였거든요. 온 몸을 이용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노인분의 가슴팍 위에 고정하듯이 단단하게 된 저의 손바닥에 온 몸의 무게가 그대로 내려 꽂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온몸으로 움직였고 입에서는 거친 숨이 나오면서 간절하게 제발, 제발이라는 기도가 저절로 흘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가 과연 언제 와줄까 하는 걱정이 들었던 것은 심폐소생술하는 그때의 과정이 마치 영혼처럼 느껴졌기 때문일 거예요. 이 세상에 저에게 목숨이 달린 노인분, 그리고 저, 이렇게 마치 딱 두 사람만이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제가 내는 힘겨운 숨소리만이 귓가에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제발 조금만 더. 땀이 줄줄 흘렀고 너무 힘이 들어서 눈앞이 아득할 지경이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외쳐댔습니다. 제가 간절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으로 행인 두 분이 다가오셨어요. 드디어 누군가가 여기를 발견하고 와준 것이었죠. 중년의 남성 두 분이셨는데 깜짝 놀라시면서 바통을 이어받으셨습니다. 그분에게 넘기고 나서야 저는 옆에 털썩 주저앉아서 거친 숨을 몰아채웠죠. 어찌나 온 힘을 다했던 것인지 팔이 제대로 바들바들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노인분의 팔을 막 주물러드렸어요. 그러자 다른 한 분도 저를 따라서 노인분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하셨고요. 남성이 해도 힘든 게 심폐소생술이었습니다. 금방 지치신 분이 다른 분께 바통을 넘기시려 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정신이 드세요? 제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노인분이 의식을 되찾으신 거예요. 몽롱한 눈빛으로 노인분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시는 눈빛이었죠. 제가 지나가다가 목격을 했는데 그냥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어르신, 정신이 드셨군요. 사셨어. 정말로 다행입니다. 이 아가씨 덕분에 목숨 건지셨습니다. 천운이에요, 천운. 다리를 주무르시다가 심폐소생술 바통을 이어받으시려고 했던 남성분이 크게 외쳐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노인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셨는데 그제야 저는 비오듯이 흐르고만 땀으로 얼굴이 아예 흠뻑 젖어서 눈가가 따갑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죠. 그때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노인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보자 그제서야 저는 맥이 완전히 풀렸고 안심이 되어서 슬쩍 웃음이 나오고 말았었네요. 노인분의 옷 안에 들어있었던 휴대폰에서는 계속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고 구급대원이 그걸 받아보았는데 전화를 건 것은 가족인 듯 싶더라고요. 노인분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지 그리고 가슴을 쓸어내렸을지 그 가족의 심정을 잠시 가늠해보다가 제가 그제야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던 길을 마저 갈 차례였죠. 그때 구급대원들이 저의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거절하고서는 옆에 계시던 남성분들에게 상황의 정리를 맡긴 뒤 이만 가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대가를 바라고서 움직인 것도 아니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고요. 그냥 조용히 가던 길을 마저 가고 싶습니다. 어르신이 회복을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후 노인분이 몸을 누우신 구급차를 잠시 응시하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땀을 하도 흘리고 난 뒤라서 그런지 조금 걷다 보니까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더군요. 그런데 그 감각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이 순간 여실히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그러자 문득 걸음이 느려지고 종국에는 멈추게 되더군요. 이 길의 끝을 저는 죽음으로 정해두고 걷기 시작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도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고 어쩌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었던 목숨을 살리는 것에 크나큰 일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불과 몇 분 전에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인데도 마치 꿈처럼 느껴져서 신기했어요. 땀이 식고 난 뒤에 약간 추워진 몸과 아직 파르르 떨리고 있는 양팔이며 목이 좀 칼칼하고 입에서는 단내가 나고 있다는 것만이 그 경험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인생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한 것이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는 방금 내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일을 해냈고 이걸 충분히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어. 내가 내 자신을 왜 좋게 평가하는 것에 망설여야 할까? 나에게 좋은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왜 단정을 내리고 지레짐작을 하며 포기를 하려고 들지?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해서 앞으로 안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리고 만약에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들 그게 내 인생의 끝은 아니고 단지 인생의 일부분일 뿐인데. 노인분을 살릴 수 있었던 건 제가 과거에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배워두었던 덕분이었죠. 대형 쇼핑몰에서 근무했을 때 아예 심폐소생술을 익히는 시간이 따로 있었거든요. 인체를 본딴 모양에 대고 직접 심폐소생술을 연습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배운 걸로 제가 진짜 실생활에서 누군가를 돕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바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지나간 것들에게 헛된 것은 없었고 헛되게 여겨지는 것은 아직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이 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자 저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영영 멀어지기로 한 것이었죠. 무슨 일이든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더니만 그게 맞더라고요. 제 마음가짐 하나가 달라졌을 뿐인데 제 인생이 참으로 긍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칼칼한 목과 후들거리는 양팔은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였고 저는 제법 그럴싸한 미소를 입가에 건 채로 한참을 걸어서 집까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에 많은 다짐을 마친 상태였어요. 다시 해보자고, 겁먹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려보면서 될 때까지 어디 한번 부딪혀보자고 그렇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썼던 이력서에 자기소개서를 다 지웠습니다. 유년 시절이 어쨌고 학창시절이 저쨌고 하는 그런 전형적이고 상투적이며 온갖 미사여구가 가득한 소개로 저를 포장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저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입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싶은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그런 것들을 거침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 번에 막힘도 없이 그냥 줄줄 써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을 할 회사의 목록들을 보았습니다. 아직 제가 지원을 해보지 않은 곳들이었죠. 승산이 있을 법한 곳들부터 눈에 들어오더군요. 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가장 벽이 높아 보이는 곳에 먼저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서류부터 탈락할 줄도 몰랐죠. 그러나 낙심할지언정 좌절하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자신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에게는 없었던 자세였어요. 다지껏 지원하는 곳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떠냐는 식으로 생각도 해봤고요. 새로 작성한 이력서로 총 4곳에 지원을 하였는데요. 한 곳은 서류부터 탈락이었고 나머지 3곳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가장 합격 가능성이 낮아 보였던 것이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저한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무적이었고 기운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이 떨리고 겁이 나고 스트레스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좀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될 것 같으면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법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편하게 먹자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가 정말 강력하게 마음먹은 자세를 제대로 고쳐 잡았던 것이었죠. 그 상태로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당일이 되니까 너무 떨리긴 해서 밥도 안 먹히더군요.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그냥 도착해서 면접장 앞에 대기를 하였습니다. 잔뜩 긴장한 얼굴들이 가득했고 간혹 여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도 있었죠. 그 가운데서 문득 제 자신의 얼굴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그게 궁금해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유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눈길을 멀리 던졌던 바로 그때 딱 봐도 높으신 분으로 보이는 분이 서 계셨고 수행원 같은 분과 속닥거리시던 중이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저하고 그분이 눈이 마주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서 저는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모의 면접을 머릿속에서 돌리기 시작했어요. 예상 질문에 따른 답변을 머릿속으로 주절되면서 몰입하느라 저와 눈이 마주쳤던 것 같은 그분이 면접장 안으로 들어가신 줄도 몰랐었네요. 면접이 시작되었고 심호흡을 하면서 기다리다 보니 드디어 저의 차례였습니다. 3명씩 같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순서상 저는 오른쪽 끝에 앉았고요. 자기소개를 하는 것도 면접관들의 질문을 받는 것도 셋 중에서 제가 가장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앞에 두 분이 너무 긴장하신 목소리들이라서 저까지 긴장이 옮겨붙는 것 같았으나 최대한 의연하게 준비한 멘트들을 떨지 않고 뱉을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유가 생겨서 면접관 분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쳐다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면접관 분들 뒤쪽으로 마치 원래 없던 자리였는데 황급히 마련한 듯한 위치에 어떤 분이 따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이 회장님이시라는 걸 알아차리고 제가 깜짝 놀랐죠. 저와 같이 들어온 면접자들은 눈치를 더 빨리 챘기 때문에 더욱 목소리들을 덜덜 떨었던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고요. 아니, 무슨 회장님이 직접 신입사원 면접에 참여를 하신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떨리기보단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하얘질 것 같으니까 저는 담백하게 제 이야기를 준비해온 것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버벅거리지 않고 저희 순서 때마다 발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비전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 대목을 이야기할 때는 잠시 멍해지기도 했기에 그게 스스로 아쉬웠죠. 제가 지금껏 치러왔던 면접들 중에서 이번이 가장 자신있게 임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합격을 확신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훌륭했는지 그 부분에서는 스스로 망설여졌기 때문에 조금은 씁쓸한 입맛으로 면접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하였을 때 나머지 두 분은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고요. 저도 비슷한 소리를 하려고 입을 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내내 관망만 하고 계셨던 회장님이 입을 여시는 것이었어요. 원래 마지막에는 질문을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면접관들이 깜짝 놀란 반응들인 것을 보아서는 앞서 다른 면접관들의 면접 때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길을 가던 도중에 갑자기 노인 한 명이 쓰러지는 걸 목격하게 됐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정말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런 질문에는 어떤 대답을 해야 가장 정답일지 고민부터 되더군요. 다른 두 분도 마찬가지였는데 열심히 머리를 굴리시는 게 다 느껴질 정도였네요. 가장 적극적이시던 가운데에 앉으신 분이 119에 신고를 해서 상황을 알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방법을 듣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자 다른 분도 비슷하게 대답하셨고 저도 엇비슷하게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다들 현명하네요. 그런 상황이 되면 조치들을 잘 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명한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적절한 대응으로 노인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 현장에서 벗어났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음 이어진 질문은 더 구체적이며 이상했어요. 저 말고 다른 두 분은 출제자의 심오한 의도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대답을 내놓았는데 목숨을 구한 대가를 따로 원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저는 비슷하게 대답을 하다가 자연스레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어째서 회장님이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랬군요. 여러분이 추측한 대로라면 바로 그런 이유로 현장에서 사라졌던 것이겠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상에서 정말 우연히 다시 그 노인을 마주쳤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장님이 방긋 웃으시는 모습에서 그것이 마지막 질문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는데 힘이 가득 실린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군요. 두 분 다 비슷하게 노인을 향해 다가가서 인사를 한 뒤 안부를 나눌 것 같다고 대답을 하였어요. 그리고 제 차례였죠. 저는 이 질문의 장이 어째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아버린 뒤였기 때문에 막을 수 없이 벅차오르는 가슴을 어떻게 눌러야 할지 그 방법을 찾는 것만으로도 힘겨웠기 때문에 대답을 궁리할 새가 없었고 입술만 옴싹달싹했습니다. 제 순서에서 바로 대답이 이어지지 않은 것에 어느새 모두가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하면서도 저의 대답을 궁금해하고 기다리던 그때 저는 회장님과 시선이 똑바로 마주쳤죠. 그러자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맺혀서는 이렇게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후유증은 없으시고요? 그때 너무 간절했던 나머지 격렬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혹시 갈비뼈 같은 곳에 금이라도 갔던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었거든요. 제 대답을 들으신 회장님이 씩 웃어주셨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해 있었고 저도 따라서 회장님을 향해 미소를 지어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저라면 제가 살린 분을 향해 여쭐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을 맺으며 가슴이 더할 나위 없이 두근거리고 있었죠. 제가 면접을 보러 온 기업의 회장님이 다름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목숨을 살려드렸던 바로 그 노인분이었던 것입니다. 꽤 정정하신 모습으로 계신 걸 보니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면접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면접장 밖에서 저는 회장님의 수행원 한 분이 따로 안내를 하시기에 얼떨결에 따라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회장실이었어요. 안에 들어가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어떠면 좋나 싶어서 초조해하고 있으니까 회장님이 들어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편하게 앉아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군요. 제가 꾸벅 인사를 드렸는데 회장님이 인자한 미소를 허허 지으시면서 자리를 권하셨습니다. 면접을 보러 왔을 뿐인데 회장님과 독대를 하며 차를 마시고 있다니 속으로 막 웃음이 나더라고요. 회장님은 원래 골프 외에 따로 운동을 하시는 게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건강에 염려가 되어 사모님의 권유에 따라 산책 삼아서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날이 꼭 일주일째였다고 하는데요. 회장님이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이 야경을 벗삼아 조깅하는 것을 보시고 비슷하게 따라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멀리 다른 동네로 나오신 뒤에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불편한 느낌이 들면서 몸에 힘이 좀 안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벤츠가 보이게 가서 앉으셨는데 그 뒤로 기억이 끊겼다고 해요. 어떻게 쓰러지셨는지 전혀 기억이 없었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회장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너무 경향이 없어서 대화를 청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구급대원과 통화를 한 가족들이 난리였고요. 그런데 회장님이 구급차 안으로 옮겨지시던 와중에 문득 은인의 연락처라도 받아놔야겠다 싶어서 구급대원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양을 하고서 발길을 돌렸었죠. 저와 함께 있었던 중년의 남성 두 분과 회장님이 이틀날에 연락을 하셨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 그 두 분은 서로 지인이자 일행이셨고요. 두 분이 회장님께 알려드리기를
저기 멀리에서 어떤 여자애가 필사적으로 애를 쓰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길래 뭔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 봤다가 그제서야 심폐소생술의 현장인 걸 눈치채셨다고 하셨죠.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으로 힘이 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으려고 악다구니를 썼었는데 그게 멀리서 지나가시던 두 분의 귀에 닿았던 것입니다. 제가 정말 온 사력을 다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고 두 분이 그렇게 증언을 해주신 덕분에 회장님은 더더욱 저에게 따로 살해를 할 수 없음을 아쉬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랬건만 마치 운명처럼 면접 대기석에서 제가 앉아있는 걸 회장님이 발견하셨던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내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은인을 찾아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인지 딱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저를 알아보신 회장님은 면접장으로 향하셨고 그 안에서 저와 마주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저에게 합격이라는 선물을 주셨죠. 저에게는 합격이라는 결과지를 받아들 만한 자격이 차고 넘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저 같은 참인재를 맞이하게 되어 기업의 회장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영광이라고 소감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고향감, 성취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벅찬 일이 저에게 일어나 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 되는 것인가 싶은 그런 의심마저 들었고요. 하지만 회장님의 입에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들었을 때 저는 그냥 이 행복한 기적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저를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날의 제 노력이 무척이나 값어치가 있는 행위였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듯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까 저 또한 인생을 새로 선물 받은 기분이 들어요. 저는 애써 울지 않으려 노력하며 말씀을 드렸었네요. 회장님과 저 둘 다 감격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죠. 그 후로 저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여 바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적응하느라 온통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그런데 제가 이 기업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무척 기쁘고 행복해서 피곤할지언정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비롯하여 회장님의 가족들과도 한 번씩 인사를 따로 나눴었고요. 극구 사양하려고 했으나 사모님이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례는 2주일짜리 유급 휴가와 함께 주어진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라고 지원을 해주셨던 건데요. 여행은 엄마와 둘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최종 합격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을 하시면서 기뻐하셨던 엄마였었죠. 제가 아주 번듯한 직장을 얻었으니 앞으로는 걱정을 덜었다고 그러셨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속으로 한숨이 나왔었어요. 저에게는 끝없이 바라기만 하시는 건가 싶어서요. 그래서 아예 선을 긋고 말씀을 드렸었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빠하고 새언니를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둘은 자식까지 있는 부모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야죠. 기댈 구석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보면 두 사람에게 발전이란 없을 거예요. 지연아,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네 하나뿐인 오빠야. 유일한 조카인데 그래도 아이 외면하는 건 아니지. 그러면 네 마음도 편하지 않을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아니요, 엄마.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예요. 엄마도 아니고 오빠도 아니에요. 새언니는 더더욱 아니고요. 저는 오롯이 저만을 위해서 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뭐? 아니,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니? 어? 너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애였는데 엄마가 몰랐던 거야? 그래? 네, 저는 이기적이었는데 엄마가 모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또 모르셨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연아, 네가 왜 죽으려고 해? 무슨 이유로? 그 이야기 하자면 너무 길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저랑 진짜 대화라는 걸 나누실 의사가 있을 때, 그때 말이에요. 저는 제 평생을 엄마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했고,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적이 없었죠. 제가 조금도 격앙된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서 조곤조곤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엄마가 더욱 넋이 나가셔서 제 목소리를 들으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감정적으로 따졌더라면 엄마는 저에게 더한 감정적인 태도로 끝도 없이 감정에 호소를 하셨겠죠. 그러나 제가 모든 것에 달가나였다는 듯이 구니까 엄마도 그걸 느끼시고 그 순간에 입을 다무신 채 생각에 잠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흘러서 제가 엄마한테 여행 이야기를 꺼냈었던 거예요. 같이 가겠냐고 말이죠. 어쩌다 유급 휴가가 2주나 생겼는지 여행 경비를 지원받았다는 건 또 뭔지 그걸 궁금해하시던 엄마의 눈빛이었으나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별 말씀을 안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그걸 모르시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게 있다고 여기신 것이었죠. 제가 여행을 가시겠냐고 권한 것은 사실상 저와 대화를 하시겠냐는 의미였으니까요. 엄마는 그러겠노라 하셨고요. 그렇게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던 저였는데요. 조금 눈물이 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때까지 여건이 없으셨거든요. 저는 젊다고 쳐도 엄마가 그 연세에 가까운 해외 한 번을 못 나가 보셨다는 게 갑자기 크게 와닿더군요. 누군가의 아내로만, 누군가의 엄마로만 너무 그렇게 오래 살아오셨다는 깨달음이 들었어요. 저 역시 엄마를 오롯이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며 생각을 하셨고 대할 자세를 갖춰야겠다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엄마와 여행을 떠났고 만약에 제가 그날 허무하게 죽었더라면 결코 볼 수 없었을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마음껏 담으며 살아왔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텔레비전에 다 나오니까 그렇게만 봐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었어. 해외라는 거 막상 나가도 별거 없을 거라고 여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세상이 이렇게 넓고 사람 사는 모습이 이렇게나 다양한 것이었구나. 엄마가 눈시울을 붉히며 감상을 밝히셨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맞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부어 있었고 살결도 조금 거칠었어요. 눈물이 나더군요. 수많은 대화를 나누게 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막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눈물 한 방울의 진실이 훨씬 무거웠습니다. 어느새 엄마와 저는 소리를 내어 울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모녀가 그렇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며 속 시원히 울었습니다. 다음 날 퉁퉁 부은 눈으로도 관광을 잘만 다녔고요. 정말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왔어요. 꿈을 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상을 맞이할 활력을 잔뜩 얻은 뒤였습니다. 자리를 비웠던 만큼 더욱 열심히 일을 하였고요. 엄마는 운동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거창한 건 아니었고 그냥 공원에 나가서 30분 이상 빠르게 걸으시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져서 즐겁게 운동을 하고 계신다는 엄마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밝아져 있었습니다. 먼저 지인들에게 연락도 하시면서 약속도 잡기도 하셨고요. 일상을 활기차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옷가게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도 새롭게 시작하셨답니다. 이상하게 밥만 먹으려고 하면 손님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제 아예 시도 때도 없이 밥을 먹는 건 어떠냐고 사장님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니까. 아이고 어찌나 웃기던지. 일하시는 분들과도 즐겁게 잘 지내시는 모습에 저도 웃음이 지어졌네요. 아, 그리고 새언니는 아르바이트 말고 다른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대형 카페에서 하루 8시간씩 하는 일이었죠. 역시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는 모양이었어요. 이제는 징징거리는 걸 아무도 안 들어줬으니까요.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달라진 엄마가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더니 기댈 데가 없다고 현실을 차차 깨달으면서 그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어디 다니는지 그건 오빠에게 계속 비밀이었습니다. 그건 엄마의 의견이었어요. 네 오빠한테는 굳이 말하지 마라. 얘기해봤자 뭘 하겠니? 돈 달라는 소리밖에 더 듣겠어? 엄마가 저에게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 않았었는데요. 그만큼 엄마가 달라지셨다는 의미였으니 당연히 기뻤답니다. 저도 저의 가족들도 모두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었어요. 이러한 변화가 어쩌면 진정한 기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기적을 맞닥뜨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디 많은 분들이 작든 크든 저마다의 기적을 만나보셨기를 바라봅니다. 제 아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딱 한 여자만을 만났습니다. 워낙 어릴 적부터 오래 사귀어 왔던지라 저와 아내 역시 아들 녀석 여자친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른 집 부모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제법 개방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연애를 할 때면 언제나 숨기지 않고 저와 남편에게 연애를 하고 있음을 알렸으며 특히 그 중에서 저희 부부조차 기억할 정도로 오래 사귄 여자친구들과는 만남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지금껏 아들 녀석이 학생 때 사귀어온 여자친구를 3명 보았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본 이번 여자친구는 아들이 무려 3년간을 사귀었던 애입니다. 벌써 3년이나 됐어? 처음 여자친구 생겼다고 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애는 저희 부부에게도 참 딸 같은 아이입니다. 외동아들만 하나 키우는 저희 집은 그나마 있는 아들조차 워낙 성격이 무뚝뚝한지라 애가 어려도 귀여운 맛이 없었는데 아들 녀석 여자친구는 달랐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하면서 안기기도 하고 집에 놀러 올 때면 저를 돕겠답시고 가까이 와서는 저도 식사 차리는 거 도와드릴게요. 라며 애교를 부리는 통에 저도 남편도 아들 여자친구만 온다고 하면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뭐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게다가 요새 애들이 워낙 발랑 까졌잖아요. 저희 아들 녀석이 얌전하고 무던하다고 해도 솔직히 어릴 적부터 여자친구, 남자친구 잘못 만나서 나쁜 길 걷는 애들이 좀 많습니까? 당연히 저와 남편도 처음에는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게다가 둘이 사귀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또 한창 대학 가야 하니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엄마랑 아빠는 네가 연애하는 거 말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왕 사귈 거면 너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여자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어. 물론 서로 쉴 때는 같이 시간도 보내면서 놀고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함께 미래를 그릴 줄 아는 여자친구를 만나야 너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만 아들 녀석에게는 잔소리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그러나 그런 저희의 걱정이 무색하게 아들은 오히려 여자친구를 사귀고 나서 성적이 더 올랐더군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성적인지라 저희 부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러더군요. 주연이가 워낙 성적에 신경을 많이 써서 나도 주연이 옆에서 같이 공부 많이 해서 그래. 주연인 원래 공부도 잘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 많이 알려주고 그랬어. 저희가 걱정을 한 것이 무색하게 아들 여자친구는 이미 자기 미래를 위한 준비를 똑부러지게 하는 그런 애였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부부는 당시 얼굴도 한번 제대로 못 본 아들의 여자친구였지만 마음속으로 몹시 아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보기 시작하고 나서는 더욱 그랬죠. 아들에게 좋은 영향도 주고 자칫 잘못하면 불편할 가능성이 큰 자기 남자친구 부모님에게도 잘하니 저희 부부는 내심 아들이 그 여자친구와 오래오래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아들 녀석이 군대 갈 때까지 쭉 인연을 이어왔어요. 그때쯤 되니 아들 여자친구가
먼저 저희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가끔은 저희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요새 잘 지내니? 라고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 덕분에 괜찮은 수도권 대학교에 합격했고 그 아이는 연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내심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래 사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보아하니까 아들 녀석은 여자친구랑 싸운 적도 얼마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조차도 아들이 군대를 당장 앞둔 시점에서는 요즘 젊은 애들은 남자친구 군대 같은 거 잘 안 기다려주니까 이제 헤어지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아쉬웠죠. 부모 욕심이겠지만 전 아들이 군대를 다녀온 이후 그리고 자리 잡고 나서도 그 여자애랑 쭉 사귀면서 좀 더 먼 미래를 보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아들 녀석이 훈련소를 가기 한 달 전쯤에 그러더군요. 엄마, 아빠, 저 군대 다녀오고 나면 그때는 주연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주연이가 있어서 저도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 다른 여자 누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주연이만큼 좋은 사람은 못 만날 것 같아요. 내심 아들은 속으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느낌은 들었지만 설마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바로 함께 살기로 원할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야 아들이 지금 여자친구와 쭉 오래 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런 아들의 제의 자체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히 결혼이 아니라 동거였죠. 솔직히 결혼 허락을 받는 거였다면 조금 고민을 하더라도 결국엔 승낙했겠지만 동거는 조금 다른 문제였습니다. 요새 젊은 애들이야 결혼하기 전에 동거부터 하면서 서로 어떤지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저희 관념에서는 동거라는 게 좀 좋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아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면 허락 못 해줄 것도 없다. 혹시 너 엄마랑 아빠가 결혼 허락 안 해줄까 봐 동거 먼저 하겠다고 하는 거니? 그런 거면 그럴 필요 없어. 엄마랑 아빠도 주연이 자주 봐왔잖아. 그런 애가 그리 흔치 않다는 건 너무 잘 알아. 네 엄마 말이 맞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면 차라리 빨리 결혼하는 쪽이 낫다고 본다. 요새 괜히 동거했다가 어줍잖게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지만 아들은 결혼은 나중에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뉘앙스를 보았을 때 군대 다녀오고 바로 결혼은 하고 싶지만 사정이 있어서 당장 결혼은 하지 못하니 동거라도 하고 싶은 눈치였죠. 이유를 물었습니다. 혹시 아들 여자친구네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건가 싶어서요. 그러나 당장 결혼을 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여자친구가 꿈꾸는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쪽 방면으로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기혼자는 승무원으로 취직을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주연이랑 바로 결혼하고 싶은데 주연이 꿈이 스튜어디스라서 주연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혼한 여자들은 스튜어디스 되는데 결혼 안 한 사람들보다 불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사정이 있다면 저희가 이해를 못 해줄 것도 없었습니다. 동거가 여전히 탐탁진 않았지만 정말로 결혼을 할 거라면 아주 반대할 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이 전역을 하자마자 우선 예비 며느리가 될 아들 녀석 여자친구와 예비 사돈 어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르지만 상견례 같은 느낌이었죠. 저희 아들이 따님이랑 꼭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결혼 허락을 해주신다면 부모인 저희끼리 합의를 본 다음에 둘이 괜찮은 집에서 동거를 하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무척 좋습니다. 저희 딸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연애를 한 게 처음인데 분명 결혼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남편이자 아내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동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딸 미래까지 함께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서 그렇지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만큼 저는 그때부터 아들 여자친구를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잘 되는 길이 저희 아들도 행복해지는 길인 만큼 둘이 미리부터 신혼집 같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장만이 되어 있는 집에서 살기를 바래서 경기도에 있는 4억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물론 아내의 가전제품, 전자제품들도 새 거로 꽉꽉 채워 넣었어요. 보통 집을 한쪽이 해오면 다른 한쪽이 혼수용품을 해오겠지만 사돈댁은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대충 듣자 하니 며느리가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학원도 다녀야 했는데 그 학원도 간신히 보내는 정도의 사정이라고 했죠. 그에 반해 저희 집은 꽤 여유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금수저까진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희 아들 부족한 거 없이 키워왔어요. 부모인 저희 역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특히 남편이 며느리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 성우랑 결혼할 여자애인데 그까지 학원 돈이 얼마나 든다고. 그런 거 하나 못 해주겠어? 그 뒤로 남편은 며느리의 승무원 학원이며 뭐며 모든 것을 본인 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 역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승무원이 될 수 있는지, 승무원이 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등 정보를 찾아보고 며느리에게 알려주곤 했지만 남편은 며느리가 먼저 이야기하지도 않은 새로운 학원들을 여러 군데 찾아서 마음껏 다 다니라고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지원하는 것은 남편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대한 건 아닙니다. 저로서도 하루빨리 며느리가 승무원이 되어야만 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합격만 할 수 있으면 좋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며느리가 승무원이라면 어디에 뒤처질 것 같지도 않고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 감사드려요. 두 분 덕분에 좋은 학원도 다니고 정말 열심히 해서 빨리 승무원 돼가지고 성호 씨랑 결혼할 수 있게 할게요. 그렇게 며느리는 무려 2년 동안 본인이 원하는 항공사에 합격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 근처에서 떨어지더니 결국 2년째가 되던 해 며느리인 본인이 목표하는 곳에 당당히 합격을 할 수 있었죠. 그때 정말 며느리랑 사돈어른은 물론이고 저희 집 식구들 역시 제 가족 일인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늘 성실하고 똑똑하고 참한 며느리가 실패 고배를 마시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합격을 하고 나서 싱글벙글 웃는 것을 보니 저희 역시 마음이 너무나 좋아졌죠. 그래, 이제 합격까지 했으니 결혼할 일만 남았네. 언제쯤 결혼하는 게 좋겠니? 며느리가 합격 연락을 받은 직후 약 일주일 뒤에 저희는 며느리를 불러서 아들과 함께 앉혀놓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우물쭈물하더니 결혼을 조금 미루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합격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취직한 곳 자체가 기혼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합격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미혼으로서 일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해야 눈치가 안 보일 것 같아서요. 회사에 적응을 좀 한 다음에 결혼을 하고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결혼을 강행했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저와 남편은 며느리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합격까지 한 이상 더 오래 기다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흔쾌히 알았다고 하고 며느리가 미혼으로 승무원 일을 하는 것을 조력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3년입니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이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감시라도 하듯이 매일같이 언제 결혼할 거냐 하고 연락하기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이 아무 말도 없었기에 그래, 둘이 알아서 잘 지내겠지. 우린 부모로서 기다려주자. 라고 생각하며 일부러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그것도 경찰에게서 온 연락이었죠.
김성호 씨 어머님 되십니까? 여기 경찰서입니다. 김성호 씨가 술에 만취해서 길가에 쓰러져 계셔가지고요. 현재 경찰서에서 보호 중이니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사리분별 못할 만큼 술을 마신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애초에 술 마시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아들은 친구들과 약속해도 자주 나가지 않았습니다. 약속에 참여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술을 마셔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 아들이었기에 술 때문에 길가에 너부러져 있을 정도로 취해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경찰서에 가니까 소파에 누워있는 아들은 정신도 차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고생했을 경찰들에게 사과를 한 뒤 아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단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 한숨 푹 자게 한 다음에 다음날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려고 했죠. 하지만 막상 물어보니 아들은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반가워서 그런지 술이 좀 잘 들어가더라고요. 비록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부모로서 봤을 때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저 시간이 좀 지나면 알아서 괜찮아질 거라고 믿는 수밖에요. 그러나 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망가져 갔습니다. 급기야는 힘들게 들어간 직장까지 퇴사를 해버렸어요. 성호야, 너 대체 어쩌려고 그러니? 네가 지금 아무리 결혼을 안 했어도 이제 정말 얼마 뒤에 주연이랑 부부 사이가 될 텐데 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 주연이는 네가 일 그만둔 거 아니야? 최소한 아내 될 사람한테는 그런 것도 다 공유해야 하는 법이야. 이야기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말하고 일단은 한두 달 쉬면서 최대한 빠르게 새 직장 알아볼 생각하거라. 네, 그럴게요. 그러려고요. 아들은 그렇게 대충 대답하더라고요. 한평생 이런 쪽으로는 문제 한번 일으킨 적 없는 아들이 왜 이런 늦바람이 들었나 싶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 정도 충고했으면 됐다며 이유는 아들이 알아서 깨우칠 범이라고 했지만 저는 엄마로서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며느리가 집에 없을 때 찾아가가지고 반찬도 해두고 청소도 해두었죠. 그런데 제가 방문을 할 때마다 집에는 소주병이며 맥주병이 즐비했습니다. 술도 안 좋아하고 못 마시는 애가 저번부터 자꾸 왜 이러는 거니? 너 엄마 속상해서 쓰러지는 걸 보고 싶은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제발 말 좀 해봐. 엄마한테만 속 시원하게 털어놔봐. 아들 녀석은 얼굴 한번 보러 갈 때마다 점점 더 안색이 잿빛이 되어갔습니다.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당장이라도 숨 넘어갈 것 같은 사람처럼요. 너무 이상해서 며느리에게 전화도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무슨 일인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니 전화를 툭 끊어버렸어요. 평소에는 전화 남편이 연락하지 않아도 먼저 전화 와서는 안부도 묻고는 하는 착한 아이였는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느낌상 며느리와 관련이 있을 거란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서늘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들 녀석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길래 아예 집으로 데려와 놓고는 남편과 둘이 거의 몰아붙이듯이 캐물었습니다. 한참을 퀭한 눈으로 아무 말도 안 하던 아들은 저희가 끈질기게 묻고 나서야 답을 하더군요. 주연이가 막상 나랑 살아보니까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것 같다고. 나랑 결혼 같은 거 못하겠대. 그래서 얼마 전에 짐 싸서 아예 나가버렸어. 엄마, 이제 나 어떡해? 어떻게 살아야 돼? 주연이 없으면 살아갈 자신이 없어. 저도 남편도 강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낌새를 보인 적이 없던 아이였기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변할 수가 있는지
괘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며느리처럼 물심양면 도와줬는데 저렇게까지 변해버리니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런데 아들 마음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결혼을 한 게 아닌 동거였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네가 많이 상심했을 거 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됐다는 건 너랑 주연이랑 인연이 아니었다는 거야. 많이 힘들겠지만 너에게는 더 좋은 여자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너도 주연이는 그만 잊고 네 인생 살거라.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웃으며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야. 저희 부부는 한동안 아들을 달래느라 바빴습니다. 기분 전환도 시켜주려고 짧게 여행도 다녀왔고 아들이 평소에 가지고 싶어하던 물건들도 선물이라고 사주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아들도 조금씩 아픔을 잊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 가족은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될 예정이었던 아들 여자친구가 본인이 입사한 항공사의 기장과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것은 아들 친구 덕분이었습니다. 성우야, 이 여자애 너랑 결혼한다던 걔 아니야? 예비 며느리였던 여자는 자기 인스타그램에 기장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동네방네 알렸고 아들을 통해서 예비 며느리 얼굴을 알고 있던 아들의 친구가 그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보고 아들에게 알려준 거였습니다.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결혼이라니. 저희는 당연히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충격을 먹었다고 해도 당사자인 아들만큼 놀랍진 않았겠죠. 아들은 그 뒤로 예비 며느리의 행적을 수소문한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예비 며느리가 아직 아들과 함께 동거를 하고 있을 때 이미 그 항공사 기장과 은밀하게 만나오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죠. 네, 바람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역시 이것저것 알아보았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서로 여행도 다니고 새 신혼집 물품도 알아보기 위해서 백화점까지 가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까 바람핀 기장과의 애정을 잔뜩 전시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의는 있는 애라고 그래도 괜찮은 여자애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전 너무도 절망스러웠습니다. 배신감이 들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거기다 아들이 걱정됐기 때문이었어요. 아들은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뒤 더욱더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밥도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산송장처럼 멍만 때리고 있었을 뿐 정말 폐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껏 저와 남편이 노력해서 기분을 풀어놓았더니 정말 더는 손쓰기도 힘들 정도로 아들은 말문을 닫았죠.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예비 사돈이었던 사람에게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말뿐이라도 사과는 받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예비 사돈도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는 양반들이었습니다. 당신 딸이 우리 아들이랑 동거하고 있을 때 자기가 일하던 항공사 기장이랑 바람핀 건 알고 있습니까? 내 살다 이런 꼴을 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말은 바로 하세요. 그게 뭐 비단 바람 때문이기만 하겠습니까? 서로 인연이 아니었나 보죠. 우리 딸이 잘한 건 아니라고 치지만 얼마나 맞지 않으면 몇 년간 동거까지 한 남자랑 헤어질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애들끼리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진 건데 이렇게 전화해서 따지면 제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합니까? 애들이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아랫사람 대하듯이 따지세요? 기가 막혀. 그리고 항공사 기장이면 그쪽 아들이 한참 떨어지는데 우리 딸 눈에 차기야 하겠어요? 뻔뻔하게 자기 딸은 잘못 없고 마치 제 아들도 함께 과실이 있는 것 마냥 말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사과 한번 받자고 전화했다가 더 열받을 일만 생기고 말았습니다. 당신 딸 학원비 우리 남편이 다 대주고 생활비 주고 그랬던 거 모르는 거 아니죠?
당신 딸이 내 아들이랑 살았던 신혼집. 그것도 우리가 해준 거예요. 알아요? 아이고, 진짜 쪼잔하게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인간적으로 신혼집은 내 딸만 산 거 아니라 당신 아들도 같이 살았으니 그것까지 우리한테 받을 생각은 아니죠? 그래도 우리 딸 학원비랑 생활비는 붙여줄게요. 계좌번호 보내요. 절대로 딴소리 안 나오게 지금 당장 붙여줄 테니. 나 원참 더러워서. 얼마를 주나 싶어서 지켜봤더니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학원비, 생활비, 용돈까지 포함하면 1,0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금액을 썼는데 그 사람들은 1,000만 원을 보냈으니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일방적으로 제 전화도 끊었죠. 다시 연락을 해도 차단을 했는지 받질 않았습니다. 다른 지인 전화를 빌려서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그 길로 울면서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진짜 못 살겠어. 우리 아들 어떡해? 불쌍한 우리 아들. 저희 남편 정말 싫은 일이 있어도 하하호호 웃는 스타일입니다. 넉살도 좋고 성격도 좋아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보살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근데 예비 며느리가 그렇게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돈까지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살기 어린 눈빛을 살맛대고 살면서 처음 보았거든요. 급기야는 어떻게 알았는지 예비 며느리가 결혼을 하는 날에 남편은 확성기를 챙겨 결혼식장으로 찾아갔나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객들 손님 맞는 입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우리 아들한테 빌붙어 있던 불쌍한 여자, 돈 쓰고 시간 들여서 승무원 만들어줬더니 내 아들과 몇 년 동안 동거하는 사이에 뻔뻔하게도 지가 일하는 항공사 기장이랑 바람난 예비 며느리 신주연 찾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결국 남편은 예식장 관계자들과 친척들에게 끌려서 쫓겨나긴 했지만 나중에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남의 잔치집에 와서 무슨 행패입니까? 뭐? 잔치집? 내가 오늘 초상집 제대로 만들어줄게. 우리 아들한테 빌붙어 있던 불쌍한 여자, 돈 쓰고 시간 들여서 승무원 만들어줬더니. 그렇게 결혼식을 초토화시킨 남편은 당당하게 집에 들어온 뒤 아들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사내 자식이 말이야, 어깨가 축 처져 있으면 되나.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조상님이 도운 거나 다름없어. 다음 달 네 할아버지 제사 때 감사하다고 가장 화려하게 제사상 차릴 준비나 하고 이제 그만 정신 차려라. 일단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집이 정신이 나갔으면 저희 남편을 고소라도 하겠죠. 일단 지금 그 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은 내심 속이 시원하면서도 남편이 걱정된 모양입니다. 솔직히 정말 법적으로 가면 남편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고소를 당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잘 살고 있던 남의 인생 망하도록 건드리고 배신했으면 지 인생도 그렇게 될 각오하고 걸어야지. 라고 말하며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더 뭐라도 하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마음 같아선 그 집 사람들 가만두지 않고 싶습니다. 솔직히 인간의 탈을 쓰고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람 뒤통수를 세게 때립니까? 우리 아들만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고소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지 아니면 그 집을 망가뜨릴 좋은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디 한마디씩만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를 도와주신 분들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닌 친할머니입니다.
맞벌이였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은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렸던 제가 집에 혼자 있을 순 없기에 누군가 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런 저를 돌봐주신 분이 친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제게 언제나 따스한 분이셨습니다. 부모님이 없어서 외로울 법도 했지만 할머니가 계셨기에 외로웠던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똥강아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뿐인 손주인 저를 당신보다도 아껴주셨던 친할머니. 학교에서 부모님이 와야 하는 행사에도 전 언제나 친할머니가 대신 왔습니다. 내 새끼, 이 할미는 많은 거 바라지 않는다. 그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쁜 짓 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만 자라라. 나는 그거면 충분하다. 전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자라는 과정에서 빈틈없는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 소풍 도시락도 싸주셨고 제가 집에서 혼자 심심해할 때면 우리 똥강아지 할미랑 같이 나들이나 갈까? 라고 이야기하며 근처 공원으로 함께 산책도 가주셨습니다. 어쩌다 가끔 집에 친구가 놀러 오더라도 부모님 대신 할머니가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친구들을 맞이해 주셨죠. 그런 제가 할머니에게 많은 정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솔직히 저는 부모님보다도 할머니를 더 좋아해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있는 것이 싫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왜 내 곁에는 부모님이 계속 안 계실까? 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언제나 부모님이랑 함께 있는데 맨날 나는 할머니랑만 있어야 하고 할머니가 좋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기에 언젠가 한번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엄마 아빠랑 같이 놀러 가고 싶어. 엄마 아빠랑 함께 있고 싶어. 그런 저를 달래준 것조차 할머니였습니다. 우리 새끼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아유, 미안하다 할미가. 할머니는 오히려 미안하다며 저를 달래주셨고 그러면서 자신이 더 잘해주겠노라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곤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무척이나 외로운 사람으로 자랐겠죠. 하지만 할머니가 있었기에 제겐 결핍이 없었습니다. 전 사실 40이 다 될 때까지 할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결혼과 인연이 없는 팔자인 건지 여자를 만나도 잘 이어지지 않았고 40이 될 때까지 결혼도 안 했던 터라 계속해서 집에서 살았거든요. 물론 부모님도 그리고 할머니도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수는 없다고요. 아이고, 내 새끼는 키도 훤칠하고 일도 열심히 해서 1등 신랑감인데 어쩜 이리 제 짝을 못 찾노. 더 늦기 전에 얼른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이 할미랑 살 거야. 할미도 언젠간 이 세상에 없을 텐데. 그럼 혼자 남을 텐데 외로워서 어쩌려고. 하지만 전 어릴 적부터 결혼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연애야 몇 번 했지만 여자친구가 결혼에 대한 의사를 비출 때면 부담스러워서 헤어짐을 고하고는 했어요. 아시다시피 요즘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겁쟁이라면 겁쟁이겠지만 전 저 자신 그리고 부모님과 할머니를 제외하고 제가 책임져야 될 또 다른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할머니한테 이런 마음을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을 테니 그저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만 하고 있긴 하지만 애초에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워하는 성격도 아니고 따져보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할머니도 예전보다 많이 늙으셨고 체력이며 뭐며
예전과는 비할 바도 없이 많이 안 좋아진 것이 제 눈에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건강 꼭 챙기세요. 저랑 오래오래 함께 사셔야죠. 응, 그럼 그래야지 우리 새끼. 걱정 말아라. 삶이 튼튼하니까. 부모님은 직장 생활을 은퇴하고 집에서 계셨지만 할머니를 돌봐드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나이를 먹은 만큼 나이 드셨기 때문이죠. 얼핏 이른을 앞둔 부모님이 90 가까이 된 할머니를 보살피기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었어요. 식사를 차리는 것은 어머니가 해주셨지만 집 청소부터 시작해서 자질구레한 집안일들은 전부 제가 맡아서 했죠. 저는 여전히 일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집안일까지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나마 제가 결혼을 안 했고 아이도 없는 몸이기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할 수 있었을 뿐이죠. 네가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다. 부모님은 그런 제게 미안했습니다. 제가 결혼하여 제 삶을 꾸리는 것을 바라면서도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싶다는 제 이야기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부모님도 제가 집에 있기 때문에 이모저모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셨을 거예요. 전 그렇게 한평생 부모님과 할머니와 함께 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좋은 일이 있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쁜 일도 없이 무난하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바로 어머니의 암 소식이었죠. 아버지와 어머니 건강검진을 받게 해드렸는데 아무런 문제없는 아버지와는 달리 어머니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발견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감기와 같은 잔병 치레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크게 아파 보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다. 언제나 자신은 건강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대로 조금 아프시다가도 얼마 안 가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을 되찾으신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였기에 설마 어머니가 몸에 그렇게 큰 병을 가지고 있을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암 수술을 해야 했고 수술 후에도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하고 집에서도 돌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문제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할머니도 어머니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죠. 저도 저대로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다 나을 수 있을지 제 선에서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좋은 방법이 없진 않을까 매일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암 소식을 듣고 수술 예약까지 마친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를 처음으로 부르는 자리인지라 어쩌면 아버지는 어머니의 암 때문에 저와 할 이야기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퇴원한 후 집에서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병문안을 갈지. 그러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 아버지도 제가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와 자라서 그런지 다른 누구보다도 할머니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에서 저한테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하셨겠죠.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거예요? 할머니 지금까지 저희랑 같이 살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잖아요.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는 해도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니다. 네 엄마 수술하고 나면 말 그대로 환자야. 환자를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아마 지금 우리가 할머니를 모시는 것보다 더 힘들 거야.
지금도 그리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엄마까지 아픈데 어떻게 할머니를 신경 쓸 수가 있겠니? 나도 너에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다. 너한텐 할머니지만 나한테는 어머니잖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내 마음을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말을 아예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도저히 할머니를 그 쓸쓸한 요양원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모셔놓고도 좋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요양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감옥 같은 곳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노인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 혹여나 저희 할머니가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요양원에 대해서는 일절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시키기 위해 며칠간 시간을 가진 뒤 이번엔 제가 먼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이유에서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 지금처럼 어머니랑 아버지, 저 그리고 할머니까지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무런 노력도 안 해보고 그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는지 솔직히 저한테 그건 할머니를 버리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봐요. 할머니를 버린다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너한텐 할머니지만 나한테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라고. 하지만 때로는 감정보다도 이성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요양원에 모신다고 해서 우리가 할머니랑 아이의 얼굴도 못 보는 게 아니잖니. 우리가 시간 내서 자주 찾아뵈면 될 거다. 아버진 여전히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선택을 무르지 않았습니다. 전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에게 대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싸운 적도 없죠. 아버진 현명하신 분이었고 아버지가 어떤 의견을 주장할 때면 그 의견은 대부분 그 상황에서 가장 타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저도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전 계속해서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진 더 이상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인생 처음으로 아버지와 냉전을 겪었어요. 아직 할머니의 요양원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어머니와 그리고 할머니는 저희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아버지와 저 모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시겠죠. 그래서 전 매일같이 아버지를 찾아가선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선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 대체 언제까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 안 된다고 말하러 올 거냐?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나도 내 손으로 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마음이 편하겠니? 하지만 당장 암에 걸린 너희 어머니, 내 아내가 먼저일 뿐이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요즘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돌봐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할머니 곁에서 24시간 있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제가 직장에 있을 시간 동안만 할머니와 함께 있어주면 퇴근 후에는 요양보호사 대신 제가 할머니를 모실게요. 너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이야기하는 거냐? 안 그래도 너희 엄마 암 수술에 치료 때문에 모은 돈을 다 깨도 될까 말까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머니를 돌봐줄 요양보호사를 부른다는 거니? 알아보면 국가에서도 이런 쪽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을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알아볼게요.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 제가 모은 돈을 써도 되는 그런 거잖아요. 전 상관없어요. 거의 일주일을 넘게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저히 합의점이 나오질 않았죠. 게다가 중간엔 저희를 수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저와 아버지가 나눈 대화 내용을 엿들은 덕분에 할머니 또 아버지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새끼, 나는 괜찮다. 아범이 얼마나 힘들고 심란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니. 나는 요양원에 가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상황 나아지면 다시 집으로 오면 되는 거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연례 필요 없어. 나는 거기 가서도 잘 살 거다. 할머니가 주름진 얼굴로 웃으시는데 전 할머니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본인이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저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전 정말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방에 들어서니 아버진 또 한 년 눈빛으로 저를 보았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 각오를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본인이 요양원에 가는 걸 괜찮다고 하셨지만 할머니가 정말로 요양원에 가는데 좋아서 그렇게 말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머니도 가능하다면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그걸 이해하려고 하시는 것뿐이에요. 저번에 말했듯이 퇴근 이후에는 제가 할머니를 돌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장가도 안 가고 집에서 할머니를 돌보겠다는 거냐? 네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할머니 요양원에 모시고 나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찾아뵈고 그럴 거다. 네가 할머니에게 목맬 필요 없어. 너는 그것보다도 결혼하고 자식 낳으면서 네 인생 찾아갈 생각을 해라. 지지부진한 이야기로 아버지를 설득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말을 했는데도 아버진 여전히 강경했으니까요. 불경스러운 일을 저지르는 것 같아서 최대한 좋은 말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이러다가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폭탄을 투하하는 심정으로 아버지에게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가 지금보다 더 많이 늙으면 저도 아버지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려고 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게 할 거예요. 아마 아버지는 남은 인생을 평생 요양원에서 살다가 돌아가시겠죠. 그때 되면 마음으론 이해한다고 하시겠지만 그게 얼마나 서러우시겠어요. 저같이 젊은 나이에도 늙으면 그런 곳에 간다는 자체가 소름 끼치도록 싫은데 아버지는 제가 그런 곳에 보내시면 좋으시겠어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왜 이렇게 철딱서니 없는 이야기만 하니? 넌 지금 우리 집 상황을 몰라서 하는 말인 게냐? 그리고 나 늙어서 똥오줌 못 가리더라도 네 도움 일체 안 받고 살 거다. 그러니 내 발로 들어가도 알아서 요양원이든 어디든 갈 테니 벌써부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만약에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린 상황에서 지금과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전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제 부모님인걸요. 그리고 그걸 이해 못 해주는 여자와는 결혼 자체도 안 할 거고요. 아무리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곳에 우리 할머니를 보낼 수 있냐고요. 전 아버지의 선택이 아직도 이해가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는 그 시대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다. 네가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괴팍한 곳이 아니야. 오히려 집에 계시는 것보다 그곳에서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있으면 어머님도 더 편하시고 좋을 게다. 아버지랑 이야기 나누고 나서 찾아보니까 정말로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결혼을 이야기했지만 아주 나중에 좋은 여자를 만나면 모를까. 전 당장은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랑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요. 전 아주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아왔는데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외면할 순 없어요. 전 할머니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말에도 눈물 한 번 보이지 않고 그저 웃으셨다는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그걸 고지고대로 들으신 할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을까요? 그러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할머니를 보니 전 아버지고 뭐고 뒤도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당장은 아픈 어머니 때문에 폭넓게 생각하지 못하실 뿐이지 조금 더 제대로 가슴을 울릴 만한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 아버지도 할머니를 그렇게 요양원에 모시고 싶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경하게 말했어요. 물론 할머니가 집에 계신다면 저희 가족 모두 지금보다 조금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특히 저와 아버지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돌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보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족이 아닐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를 보살펴 주려고 헌신한 것처럼 저희도 헌신해야 해요, 아버지. 늙었다고, 이젠 힘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합리화시키며 버리는 건 말도 안 된다고요. 이게 현대판 고려장 아니에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저희에게 짐을 지어주고 싶지 않아 그런 거라고요. 아버진 제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대꾸 없이 밖으로 나가서는 한참을 돌아오지 않으셨죠. 전 아버지도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별말 없이 나가시긴 했지만 제 말을 무시하고 원래 생각을 그대로 이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말로 인해서 아버지도 생각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셨을 거거든요. 황급히 밖으로 나가는 아버지를 보고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제가 아버지에게 또 무언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아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할머니. 전 그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부모님 같은 분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전 할머니와 따로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도 아마 제 말에 무언가 느끼신 것이 있어서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낮에 나간 아버지는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무 말 없이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지 계속 거실에 나와서는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거의 12시가 다 되어갈 무렵 그때가 돼서야 아버진 비척비척 대문을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는지 거나하게 취한 얼굴이었죠. 어머니, 나랑 이야기 좀 합시다. 그리고 재우, 너도 방으로 들어오거라. 당신은 잠깐만 거실에 있어. 이야기 금방 끝낼 테니까. 아버진 비틀거리는 걸음에 꼬인 혀를 하고서도 저와 할머니를 불러서는 방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요양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전 할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할머니가 자리에 앉을 동안 아버진 한참 동안 저희 얼굴만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시선이 점점 할머니에게만 고정이 되더니 이윽고 어머니, 아버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할머니도 설마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우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울음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기만 했죠. 이젠 우는 정도가 아니라 오열이라고 표현하기 딱 좋을 정도로 펑펑 눈물을 쏟는 아버지는 꿇은 무릎을 한 채 기듯 할머니의 앞으로 가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죄송해요. 내가 잠깐 이상한 생각을 했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나도 어머니랑 죽을 때까지 천년만년 살고 싶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 불효자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진 할머니의 앞에서 두서없이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다신 그런 몹쓸 생각 안 하겠다고. 분명 아버지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시면서도 그러기를 원친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적 여건상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겠죠. 그러나 그조차도 제 설득으로 인해서 무너진 거고요. 아범아, 나는 정말로 괜찮다.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지. 뭐가 그리 미안하다고 그러니? 울지 말그라. 이른이 다가오는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제가 했던 말들이 아버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울고 회포 아닌 회포를 풀고 나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저희 집에서 살게 되셨죠. 어머니는 암 수술을 받고 치료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가 도맡아서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대부분의 시간을 할머니와 함께 보내고 있죠. 이전에 찾아봤던 나라에서 요양보호사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봤지만 역시 최대로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에 그치기 때문에 전 예정대로 회사에 있는 시간은 요양보호사에게 할머니를 맡겼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제가 직접 할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이전보단 훨씬 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환자이시고 할머니는 특별한 병이 없을 뿐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이것저것 작은 것을 모두 도와드려야 하니까요.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설득하지 않았다면 난 아마 지금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상태겠지. 어머니랑 함께 있다 보니까 그때 내 선택이 얼마나 미련했는지 너무도 잘 알겠구나. 정말 고맙다 아들아. 네가 나보다 100배, 1000배 더 낫다. 고맙긴요. 아버지가 저를 이해해 주신 덕분인걸요. 그리고 그때도 이미 사과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다시는 아버지한테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할게요. 아니다. 네가 그리 단호하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나도 눈을 뜬 것인걸. 너도 나이를 꽤나 먹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네가 내 품 안의 자식일 줄 알았는데 너무도 훌륭하게 자랐구나. 이 나이 먹고 아들한테 배울 게 있을 줄은 몰랐는데 적어도 이번 일만큼은 너에게 많이 배웠다. 지금은 아버지와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고 이전보다도 더욱더 서로를 생각하며 배려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호전이 되어가고 있고 할머니는 여전히 체력이 좋지 않으시지만 큰 문제 없이 함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만을 저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